굉장히 그 아담한 공간 같아요, 그죠? 네. 그 지난달에 김종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신문에 이제 난 기사를 봤더니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고 그 선생님 뒤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잔챙이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자본주의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이제 공동체 이런 주제인데요. 우선 그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제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오신 분들 수준이 높으실 것 같아서 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개념은 원래 경세제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을 잘 경영해서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그러면 세상을 잘 다스려가지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돌보겠다 이런 것이고 경영하고 돌보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이 정치라는 개념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한다 제자가 삼수변의 제자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제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들판의 벼가 고만고만하게 자라나듯이 가지런할 제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더라도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도록 돌보는 것. 이게 이제 원래 의미의 경제겠구나. 그러면 세상 살림살이를 잘 경영해가지고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바른 정치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게 경제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도 다스리고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사회 살림살이가 돌아갈 텐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몸으로 직접 느끼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런 주변을 이제 둘러보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원래적인 의미의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죠. 그럼 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원래적인 의미의 경제는 살림살이 경제여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돈벌이 경제가 되어서 그렇다. 그럼 돈벌이 경제가 뭐냐? 개인은 취업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기업은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나라는 수출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 일단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사는 것이다 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벌이 경제다. 근데 그 돈벌이 경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수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림살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한때 우리 권영길 의원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갔을 적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그러면 어떤 노동자가 회사 가가지고 돈벌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 올라가고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짧게 생각해서 두 가지만 보면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잔업 철야 특근을 많이 할수록 돈벌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가정에는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잔업 철야 특근을 하니 대화의 시간도 없어. 가정과 직장의 불균형이 심해져. 심하면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일 중독으로 사실상의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위로 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잘 갈구해야 되고 위로 잘 비벼야 생존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많이 받고 그 기업에서 노동자로서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비니까 갈비의 법칙. 제가 세계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법칙을 제가 찾아낸 거죠. 아직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는 안 왔습니다만 갈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돈벌이 경제 안에.
그리고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수익이 많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여러 가지 잣대로 분석해 봤더니 기업의 생산성은 인풋 투입분의 산출이 많아지는 거죠. 산출을 높이고 투입을 줄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입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이고 재료비이고 기계설비비이고 각종 에너지 비용이고 SOC 비용이 들어가겠죠. 산출은 생산량이나 매출액으로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은 낮춰야 되고 위쪽은 높여야 되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무자비하게 잘라내거나 비정규직을 쓰거나 노동력의 맥도날드화라고 그러죠. 일회용품처럼. 그 다음에 하청 외주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그리고 노동조합을 억압하거나 없애야 되죠.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 경제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야. 이 인간 삶이 이래 살아서는 안 돼. 재료를 보죠. 재료값도 낮춰야 되니까 이 재료 내지 원료, 석유를 값싸게 가지고 와야 되니 값싸게 저쪽 산유국 쪽에서 객이면 가져오는 쪽에 미국으로 치면 친미 정부를 세워야 값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계기는 세력들을 차단해야 되고 악의 축으로 규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무를 함부로 베어와야 되고 지하수를 함부로 부어올려야 되고 등등 이런 게 다 이제 원료와 재료를 값싸게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는 뭐 탄탈리라고 금속이 들어간다는데 금속이 있는 광산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죠. 그 아프리카 광산을 이제 개발해서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의 중요한 부속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쪽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고 개기는 사람이 있으면 조폭시켜가지고 죽이거나 억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고 자연이 살아야 되고 살림살이 생명 사람과 자연이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죽임의 과정이 작동하는 게 돈벌이 세계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운 이론을 들여다댈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비용이 들더라도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면 노동시간 연장해야 되고 노동 강도 강화해야 되니 사람이 죽을 맛 심신이 소진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기업의 생산성 공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 기업가의 양심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이 사람과 자연을 약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물론 거기다가 나쁜 도덕성을 가진 나쁜 도덕성이라는 게 또 말이 어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쁜 심성을 가진 기업가라면 더 악랄하게 이제 쪼아대겠지만 설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생산성 공식에 맞게 갈 수밖에 없으니 선한 사람이 경영자가 되더니 마음이 변했는데 마음이 변해 물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변한 걸로 나타나지만 왜냐하면 진짜 마음이 안 변하려면 그 자리에 떨치고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변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하고 정치 권력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 다음에 나라 수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수출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 물건 많이 팔아먹는 것이고 세계 시장에 값싸게 많이 내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기업의 공식처럼 인건비를 떨어뜨려야 되고 또 재료비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막 덤으로 더 많이 퍼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갖다 주는 형식으로 그 와중에 이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내지는 그 수직적인 계열화 속에서 다단계 구조가 작동하고, 그러니까 가면 하청 단계 아래로 갈수록 이제 막 고혈을 짜내야지만 생존하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상층부의 기업들의 이제 뭐 오너뿐만 아니라 그 투자한 주주들, 그 주주들은 이미 세계화되어 버렸죠. 예.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 아니죠. 예. 주식 구조로 보면, 예를 들면 국민은행, 주식 구조로 보면 비국민은행입니다. 이름만 국민. 이름이 희한해. 그냥 우리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거 아니라는 거. 삼성전자조차도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 아니에요. 50% 이상은 외국 자본이고, 그리고 그 자본에 국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또 따져보면 국적이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자본은 착하고 외국 자본은 안 착하고 그런 구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속성은 끊임없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거기 때문에 국적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국적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우리 거 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국적을 따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 또 1인당 국민소득 차원을 보죠.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1인당 GDP를 높이는 방법에는 성실하게 일 많이 해서 고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서 사회에 유통하고 이래 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일하다가 산재를, 지금 산재 왕국이죠. 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산재 왕국이죠. 산재병원에서 영수증 끊는 것만큼 1인당 GDP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폐수를 수출 많이 하기 위해서 오폐수, 이제 공장에서는 뭐 어디나 오폐수가 나오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비 오는 금음날 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오폐수야 자유롭게 흘러가거라 하면서 뭐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의 죽음, 신문에 자주 나는데 요즘 잘 안 납니다.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게 없어서 신문에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은 외부화 해버리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GDP에 마이너스로 계산되어야 됨에도 그거는 제껴버리기 때문에 산재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플러스가 되고, 이 삶의 환경이 황폐화되는 거는 마이너스로 치지 않는 게 이제 GDP라는 거에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성장 중독, 이 수치 성장에 중독이 되어 가버려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만 돼도 참 잘 살 것 같고,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54인데 어릴 때부터 선진국 문턱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선진국 문턱에 있다 그래요. 문턱이 굉장히, 문턱이 자꾸 움직이나 봐.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예, 하여간 이제 그 뭐냐 하면 1만 불 달성하고 나면 좀 허리 좀 펴면서 좀 삶의 여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이긴 했는데 어떤 정치인에게 좀 뺏긴 기분이 듭니다만, 저녁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만 불 달성하는 순간 이제는 2만 불 시대를 위해서 또 허리띠 졸라매라 그랬고, 2만 불 시대 달성하고 나면 이제는 3만 불 시대를 위해서 또 허리띠, 조금만 더 하면 4만 불 시대 된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럴 적에 그 중독 메커니즘을 돌파하는 발언은 아마 이런 거겠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나절만 일하고 삽시다. 오후에는 아이들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런 강의도 이 저녁에 해서는 안 돼요. 오후 2~3시쯤에 하고 이 정도 시간에는 차 마시면서 인생을 논하고 영화도 한 편 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또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얘들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하루 종일 공부하지 말고 야간 자율학습 당장 없애고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정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악기 연주하거나 책을 읽거나 공을 차거나 춤을 추거나 빵을 굽거나 하고 싶은 게 이날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하여간 지금 제가 스케치한 몇 가지 어떤 노동자 개인의 삶 또는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 나라가 수출 만회해가지고 외화벌이하고 1인당 국민소득 시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돈벌이 경제의 지표들이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살림살이 경제는 아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야. 최소한 기계의 논리이거나 돈의 논리야. 너무나 단순하고도 이게 정직한 거죠.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살림살이와 돈벌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이것도 너무나 단순하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용납하거나 필요하죠. 오히려 절실하죠.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고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다. 행복한 삶을 해치면서 돈벌이 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격차를 벌리면서 이렇게 양극화되어 나가는 것도 사회적으로 행복한 살림살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 과정을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든다든지 노동 과정 속에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가 협동조합식으로 그러니까 군대식 위계 조직이 아니라 둥근 원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회의하는 모드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역할 분담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보수 측면에서 조금 더 준다. 그러나 그 격차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원칙.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물이 사회에 사람들에게 사회에 의미 있게 다가가는 돈이 된다고 만들고 안 된다고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에 도움되는 방향. 그게 뭐 언론이건 물품이건 옷이건 가방이건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하여간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전제로 깔고 자본주의를 한번 들여다보죠. 저도 뭐 자본주의 분석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고민해온 바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오늘날처럼 농사 짓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가 대충 1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죠? 신석기 시대.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1만 년 정도 되는 역사, 뭐 원숭이 비슷한 시절까지 치면 몇백만 년 되는데 계산하기도 복잡하니까 아주 겸손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역사를 좀 짧게 10,000년으로 잡아보죠. 그 10,000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는 이 자본주의 역사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뭐 앵클로즈 운동을 치면 500~600년밖에 안 돼요. 그죠? 아주 길게. 뭐 이태리 북부에서 자본주의의 시초가 발생했다는데 그것까지 치더라도 700년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좁게 잡으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100년 남짓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또 길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최대한 이 인간의 10,000년의 역사 중에 자본주의 7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에서 공 2개를 떼보세요. 100 중에 7%. 계산하기 좋게, 그죠? 만 중에 700년. 그러니까 인간 역사 중에
7%가 자본주의 역사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본주의가 유일한 체제도 아니고 영원 무궁한 체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지평 속에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 93%는 그게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93%는 최소한 비자본주의였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진보성이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비해서 또는 봉건제도에 비해서 진보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물질적인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생산성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괴성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보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진보적인 면을 보편화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고 이것도 크게 보면 생명현상으로서 인간의 제도조차도 생성되고 발전하고 극치를 달리다가 소멸하기 시작하고 경기가 그러하듯이 시스템도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요 당대에 어떤 국면을 맞을 것인가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굳이 가정법을 따라서 예측한다면 세계 인구 70억 중에 30억만 들고 일어나면 바꿀 수 있어요. 30억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랑 공감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하는 사람이 30억만 돼도 금방 바꾸죠. 근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쉬운가?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변수들로 말미암아 현실화는 쉽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변화의 어떤 과정들을 길게 놓고 볼 때는 이것도 분명히 변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어보죠. 100% 인간 역사 중에 93%는 최소한 93% 이상은 비자본주의였다. 그 말은 인간은 자본주의 아니어도 살아왔다는 결론이죠. 우선 인간은 자본주의 아니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자본주의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아. 그죠?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물 사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죠. 저는 물 안 사 먹는 시대를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죠. 최소한 80년대까지는 물 안 사 먹었어요. 90년대 이후의 현상이에요, 이게. 저는 아직도 1,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 물을 사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저항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태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칼 폴라니가 토지와 노동과 화폐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에서는 그게 상품화되면 안 돼. 지금은 더 갔죠. 영혼도 상품화. 종교 안에서 상품화되기도 하고 1588에 몇 번 눌리면 사랑의 대화를 속삭여요 하면서 실제로 팔기도 하고 대학의 상업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별로 엄청난 지식이나 엄청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 졸업장이라는 상징 자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 때문에 또 잔업철야 특권 하다가 또 살아있으면 괜찮지만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막 거짓과 거짓이 맞물리면서 막 엉터리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잘못하면 자꾸 이 줄거리를 잊어버리니까 다시 돌아오면 100% 중에 93%는 자본주의 아니어도 살아. 근데 자본주의 안에 들어가 보죠. 자본주의는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역사는 자본주의 아니어도 살아왔다. 근데 자본주의는 인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노동자와 소비자가 있어야 돌아가죠. 하나 더 추가하면 납세자가 있어야 돌아가죠. 왜? 납세자가
국가기구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국가기구는 자본을 도와줘야 되고 요 구조 속에 톱니바퀴 안에 우리는 살아가. 자, 그러면 인간은 자본 없이도 살아왔고 또 더 길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더 잘 살 것 같아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서로 돕고 살면 돼요. 협동. 왜 경쟁해야만 산다고 생각할까? 이미 우리가 세뇌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좋은 말로 내면화, 경쟁의 내면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세뇌된 거죠. 저는 북한만 세뇌하는 줄 알았는데 남한도 세뇌를 하더라고요. 또 북한에서만 간첩을 보낸 줄 알았는데 남한도 보내더라고요. 그죠? 미국도 막 보내고요. 오늘인가 어제 뭐 뉴스에 떴던데 미국 간첩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요. 전 세계에 있겠지. 그리고 간첩의 정의가 인포메이션 에이전트예요. 그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간첩이죠.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간추리면 인간의 역사와 자본의 역사를 대비해 보면 누가 배짱을 부려야 됩니까? 자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본의 입장에서 누가 더 배짱을 부려야 되고 누가 더 중심을 잡아야 할 존재입니까? 당연히 인간이죠. 질문하는 놈이 바보죠. 근데 우리 평소에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막 인간이 자본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빌잖아요. 제발 나를 고용해달라고. 제발 잘 봐달라고. 당신 떠나면 우리 죽어요 하면서 제발 여기서 영업활동 해달라고 이제 빌고 있는데 빌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네 없어도 나 살 수 있어라고 선언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혼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혼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이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순간 왜 부러워하는 순간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도와가면서 살겠다. 그게 즐겁다. 왜 경쟁하고 억압하고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본, 돈이 본이야. 자금이, 투자 자금이 본이. 그러면 인본.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대응을 하자면 인본주의가 답인 거죠. 그 인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주체성과 연대성이죠. 내가 사람으로서 주인공으로 서야 되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그걸 속이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나의 나약함도 인정하면서 그리고 우리 서로 도우면서 나약함을 보완해가지고 같이 돕고 살자. 이러면 집 짓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아이 가르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성적인 마을을 간디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을 통해서 인도를 바꾸면 장래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멘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식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살면 되는데 다 자동차 만들라 해놓고 서로 값싼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는 멸망하라. 이런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이제 원리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인간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거나 지속 가능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어마어마한 억압과 감시와 통제 장치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돌리면 왜 배짱을 부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자본 앞에 나약하게 빌어야 되는가? 원리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분할 지배 전략이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적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 미국 노동자를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자본가들은 스위스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연대성을 과시함에 비해서 노동자들은 잠정적으로 적군으로 여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에 임하면서 내 적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계화, 국제화를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 막 써붙인 시대가 김영삼 정부 시대죠.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태리의 노동자나 어떤 주부에게는 나는 뭐 독일의 주부가 잠재적인 경쟁 상대. 그런 혹시 기억나십니까? 90년대 초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회사 안에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전통적으로는 학력별로 그죠? 대졸자와 비대졸자, 고졸자 이렇게 갈라놓고 그 이제 사람들 간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차별을 끊임없이 조장해야지만 자본의 지배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경쟁 자체로 말미암은 효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지배력을 더 높이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팔꿈치 사회라는 책에서 그걸 상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체육 선생님 내지 교련 선생님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아시죠? 교련. 운동장에 나가면 애들이 막 개기고 말 잘 안 듣잖아요. 분위기가 막 산만해지고 그런 상황을 평화적으로 5분 안에 장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저 운동장 끝에 철봉 있지. 저 철봉을 뛰어갔다가 오는데 선착순으로 3명까지는 면제시켜준다. 나머지는 또 뛰어야 된다. 라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을 했지만 애들끼리는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어가게 돼요. 그죠? 네, 갔다 옵니다. 3명까지는 여기 서 있어. 나머지 또 뛰어. 죽으라고 또 뛰죠. 벌떡벌떡 갔다 옵니다. 또 나머지 3명 빼줍니다. 또 뛰어. 한두 끝도 없이 뛸 것 같지만 한 3번 정도만 뛰라 그러면 이제 장악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 전부 다 잘 됐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철수가 1등 하느냐 영희가 1등 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애들끼리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IMF와 WTO와 G20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나라별로 이제 경쟁력 향상 운동을 시키면서 나라 국가 간 경쟁 우선순위 이런 거 매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질투와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1등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끼리 살벌하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벌하게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쟁을 하는 한 이 경쟁 시스템은 유지되니까 1등부터 꼴찌는 자본의 논리 속에 장악이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체제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할 지배 전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분할 지배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자본가보다 더 강하게 자본을 내면화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가 내 그 일상에 아주 피곤하고 회사 가서 받는 서러움과 열패감과 이 경우에 따라 좌절감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 새끼를 족칩니다. 내가 잔업철야 특근을 해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만큼은 나를 지배하는 저 상사 같은 존재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뼛속 깊이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동해가지고 내 새끼만큼은 자본가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그 정도의 각오를 안 해요. 이게 이제 내면화.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를 뼛속 깊이 내면화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분열의 효과라는 게 상당히 크죠. 분열과 격차를 만들어내는 순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기제들이 작동하니까 이 전체 게임의 룰이 잘못됐느냐를 의심할 여지를 갖지 못하고 막 그냥 발버둥 치는 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입니다. 심지어는 막 이 시스템이 막 나쁘다고 막 입에 거품을 걸고 열광하던 진보적인 사람들조차 지새끼가 막상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다 포기하고 그래도 이 형이는 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틀을 초월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아까 오셨던 어르신 가셨나? 혁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혁명하려면 저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식과 생활 속에 혁명이라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리볼버라는 게 거꾸로 돌린다는 뜻이죠. 권총이 돌아가듯이 앞뒤로 거꾸로 돌리는 건데 거꾸로 돌리더라도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되는 이런 식의 자리 바꾸면 저는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원리를 뒤집어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협동의 원리고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의 관계이고 너 죽고 날 살자가 아니라 같이 살자이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리의 혁명인 거죠.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본의 논리를 털어내면서 인간의 논리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약하지만 협동하면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원리. 그런 의미에서 꼭 프레시안 선전하는 듯한 분위기가 들지만 어쨌든 협동조합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에러나 한계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원리상으로는 이제 자본의 분할 지배와 자본의 내면화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로서 이제 그걸 되찾는 게 혁명의 에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와볼까요? 그 자본주의 한계를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원리는 이윤열의 저하, 경향적인 저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막 수치적으로 막 증명하려고도 하는데 뭐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수치적으로 증명한다고 그게 맞고 증명 못한다고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과잉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일단 생산에 비해서 수요가 못 따라가는 이런 측면으로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시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이고 지구의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 자꾸 우주 공간을 뚫으려고 하는 맥락 속에 나온 영화 같다. 좀 삐딱하게 보면 자꾸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감독이 빗대어서 이제 바라보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자꾸 이제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원 채굴의 측면에서나 시장의 측면에서나 또는 계기는 노동자들의 저항의 측면에서나 그 자본의 이상적인 대안은 로봇,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개척,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식민 공간, 채굴 공간의 개척 이런 게 자본한테는 신세계. 신세계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죠. 유럽에서 미국을 발견해서 노다지인 거죠. 노다지, 노타치. 너무나 많은 게 돈 되지만 나만 가져갈게. 노다지.
이제 그 노다지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니까 이제 다른 공간이 이제 필요해질 정도로 신성장 동력 창출하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명의 입장 또는 사람의 입장에 눈에서 볼 때는 위험한 오만하고 파괴적 더 큰 파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쉬운 사례로 PC방을 생각해 보세요. 명퇴를 했어요. 정리해고 되기 전에 명퇴를 뭐 진짜 마음속으로는 불명예지만 표현은 명퇴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PC방을 열었습니다. 나름대로 막 깔끔하게 하고 뭐 PC도 최신으로 깔았어요. 한 2, 3년은 내가 영업을 잘해야 본전을 보는데 옆집에서 3억을 투자해가지고 밥솥도 갖다 놓고 뭐 누워서 잘 수 있는 소파도 갖다 놓고 막 더 시설 좋게 하니 1년 만에 망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번창해. 근데 저 사람도 한 5년은 본전을 뽑아야 또 되는데 더 옆집에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호텔급의 PC방을 만들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보면 막 뒷골목에 온 가게가 조금 해가지고 망하고 또 이게 이윤율 저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이윤율이 안 나오는 게 이윤이 안 나와. 본전을 못 뽑는 거죠. 쉽게 보면. 세계 전체적으로도 이제 그 소련과 동유럽이 그러니까 멸망을 한 건지 멸망을 시킨 건지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많이 뚫고 들어갔죠. 뚫고 들어가는 거 세계화라 그랬고 현지화라 그러고 좀 시간이 또 한 20년 지났잖아요. 서서히 이제 포화 상태가 오는 것이고 데이비드 맥넬리 교수가 글로벌 슬럼프라는 책에서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만 하는 이야기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80년대 이후에 한 25년 정도 막 어거지를 써서 승승장구했던 어느 정도 이윤율을 복원시키려고 발버둥 쳤던 신자유주의 단계의 자본주의가 이제는 소강 상태로 슬럼프로 들어가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2008년. 그래서 앞으로 또 침체의 기간이 적어도 10년, 길면 2, 30년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진단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가만히 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칠 건가 이걸 우리는 내다봐야 되고 그럴 적에 새로운 이윤 공간은 자연에 대한 더 가혹한 착취. 그래서 예를 들면 석유 채굴을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샌드 오일이라든지 또 암반까지 막 파가지고 막 완전히 뼛속 깊이 짜내는 거죠. 일본 도요다 방식이 마른 수분도 짜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노동력을 짜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공간을 막 밀어내치고 막 그냥 뼛속같이 짜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간 노동력에 대한 뭐 남아있는 저항이 적고 값싸고 말 잘 듣는 것. 최근에 이제 폭스콘 중국의 애플 그 부품 만들면은 뭐 거기 노동자가 100만 명 규모라 하대요. 폭스콘 소속의 노동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서 우리나라 60, 70년대처럼 부려먹으니까 계속 막 자살의 행렬이 이제 그런 걸로도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구축되었던 공공부문, 복지 부분, 공공부문.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영화라는 공경무기를 통해서 의료, 교육, 공공부문, 공공철도 뭐 이런 걸 참 민영화, 그걸 이제 또 새로운 이윤 공간으로 편성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 자연에 대한 공격,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내다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분열과 경쟁을 극복하고 자본의 내면화를 털어내고 저항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이제 그 데이비드 맥넬리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보면 비관적이죠. 우리 이런 거 인식하는 것조차도 조금만 게으름만 부리면 그냥 귀찮기도 하고 해봐야 뭐하나 싶기도 하고 해서 인식하기조차도 쉽지 않아요. 가장 많이 책을 읽고 토론해야 할 노동자들이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심신도 소진되고 그냥 살아남기에 급급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런 그 비판적인 통찰력으로 지성의 세계를 선도해야 할 대학의 지식인들조차도 토론이나 뭐 양심이나 비판적인 지성은 거의 메말라 버렸어. 오늘 그 제가 경험한 참담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노동의 역사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하다가 어떤 그 노동운동을 하셨고 또 책도 쓰신 김모 선생님에게 제가 시간 강의를 드렸어요. 2005년 2학기부터 7년 반 동안 강의를 잘 했는데, 강의 때문에는 아니고 시간 강사 원익 운동을 위해서 국회 앞이나 고려대학교 안에서 투쟁을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지켜버린 거죠. 그래서 2013년 1학기부터 강의 배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이 이제 벌어졌고 최근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강사가 7년 반 동안 계속 꾸준히 잘 강의해왔고 또 학생들로부터 평가도 좋고 우수 강의상까지 받은 분이기 때문에 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이 되나, 그 단과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 개설해달라고 본부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에서 강의를 개설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그 내막은 무엇이냐? 제가 강의 요청을 했고 학부장이나 학장 수준에서 본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 사람 강의시키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박사가 아니면 강의를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표결에 붙여가지고 막 이 사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강의시키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표결에 붙인 결과 9대6으로 졌단 말이죠. 제 입장이 진 거죠. 강의를 주자는 입장이 진 거죠. 자, 그래서 못 올리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요청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줬다. 우리는 아무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라. 마치 올리면 줄 수 있을 것처럼 한 거예요. 오늘 회의를 또 한 거예요. 최근에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 다시 줄 수 있지 않냐 하고 제가 또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회의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재판이 계속 연루되고 학교가 또 돈을 거액을 들여가면서 변호사 사가면서 재판을 하고 있고, 학교 뭐 총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막 시위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장을 불쾌했고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강의 주겠느냐 하면서 내부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 올려봐야 안 받아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정에 가서는 올라오면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내부적으로는 못 올리게 만들고, 그러면 동료 선생한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바로 그런 그 진실된 이야기를 법정에 가서 그대로 할 수 있겠냐? 나는 저번에 법정에 가서 나의 양심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태가 돌았다는 걸 증언자로 나섰다. 그럼 당신도 그렇게 좀 나서주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세계가 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좀 귀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권력자 주변에 아부하다가 한 권력 해먹으려고 한다든지 뭐 제자들을 성희롱한다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또 어떤 면에서 귀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일자리로서야 선생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것은 학자적인 양심에 의거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누가 뭐라고 하든 경우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90% 이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뭐 몇몇 손꼽을 수 있는 몇몇 언론 이외에 우리가 뉴스 볼만한 언론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들의 주체성이나 연대성이나 뭐 그런 비판적인 지성 같은 게 끊임없이 이제 마모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 자본주의 한계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주체적인 면까지도 이제 넘어와 버렸는데, 한계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이윤 공간이라고 하는 점,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런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이제 자원의 고갈 문제라든지 인간의 저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장의 한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죠. 또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더 발악을 하는 과정들, 그 발악하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정치 체제가 파시즘이죠. 그렇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자본주의에게 위협이자 기회가 됩니다. 부서지기 때문에 위협이면서도 또 기회가 되는, 부수어야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주인공이죠.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느냐. 권력에 더 잘 붙거나 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점 자본일수록 살아남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돈을 뿌려서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겠죠. 그 전쟁의 국면에조차 군수품을 엄청나게 사실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상징,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미쯔비시 같은데 상징들, 독일의 폭스바겐, 벤츠, 뭐 BMW 다 마찬가지. 항공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 실험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막 엄청나게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 벤츠 모양이나 이 BMW 모양, 이게 다 전투기의 프로펠러를 정면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예, 그것도 모르고 또 어디에 뭐 이대 앞에 전에 무슨 호프집을 누가 차렸는데 막 히틀러 나치 마크를 막 장식해 놓고, 최근에 어떤 걸그룹인가는 막 나치 상징을 막 이렇게 하는, 모르는 거죠. 그죠? 몰라서 그런 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귀엽다고 할 수도 있는데 끔찍하게 귀여운 거죠. 끔찍하게 귀엽다는 말이 좀 웃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알아야,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작은 행동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하여간 이제 저는 그렇게 내다보면 결국 자본주의가 마지막 발버둥 치는 것은 이런 가혹한 착취나 억압이나 이런 것 끝에 전쟁, 미국이 계속 전쟁을 뭐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러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금융이네요. 금융. 그러니까 금융의 핵심은 거품이에요. 제가 결론을 딱 내려보면 거품. 그러니까 이 물물 교환에 가깝게 교환을 매개하는 정도의 화폐의 기능이라든지, 뭐 예금과 대출을 해주고 그 차익 정도를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를 운영하는 정도는 그나마 괜찮아요. 물론 그보다 더 진보적인 거는 그라민은행처럼 진짜 더 저리 뭐 이자도 거의 받지 않고 봉사하듯이 하는 금융이겠지만 일반적인 상업은행의 모습은 괜찮아. 근데 리만 브러더스로 상징되듯이
거품을 조장해서 이제 주택 건설 경기와 그 융자 자금 거기에 정권 만들어서 그것도 정권을 사고 팔고 막 불리고 해가지고 원천적인 부의 원천이 100이라면 실제로 거래되는 돈은 15배, 20배 뭐 이상으로 이제 거품을 만들어서 돌아가요. 그게 한 군데서 꺼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깔아앉는 그런 형태.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건설 경기와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실물 경기와 화폐, 그러니까 실물 분야와 화폐 분야의 유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실물 분야에 충실히 같이 딱 동반하는 그런 어떤 금융이나 화폐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건설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필요나 수요나 욕구에 걸맞는 건설이냐, 또 양적으로도 이 필요에 적정한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아닌 거죠. 인간다운 주택이라면 저는 영구 임대주택 개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마치 제가 조치원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제 자리가 있어요. 다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이거 제 자리인데요 하고 제 자리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서울역에 내리면서 드라이브로 자기 자리를 뽑아가지고 내리지 않습니다. 왜? 잠시 빌려 타는 거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죽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통령조차 못 가지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빌려 쓰는 개념으로 토지, 주택, 교육, 의료, 노후 이런 부분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자라는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훨씬 적은 돈을, 달리 말해서 훨씬 적게 노동하더라도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제 내 집 한 채 오랜만에 장만하신 분들이 좀 서운해가지고 저거 아닌데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개별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원리상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는 모든 걸 개인화시켜서 집집마다 아니면 개인마다 하나씩 갖도록 만들어줘야 시장이 창출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교묘하게 버전을 바꿔가면서 말로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더 해결을 하도록 강요해요. 몇 년 지나서 부품 고치러 가면 이거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차라리 새 거 쓰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자원을 낭비하거나 약탈하거나 또는 그 친환경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외부 불경제라 그러죠. 오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엔 지속 불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거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 세상의 살림살이를 조정하거나 규율하거나 이런 주체가 아담 스미스류의 시장의 논리가 있었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케인즈식의 이제 국가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와 국가의 논리. 이게 이제 그 근에 타듯이 한쪽이 강해지면 또 한쪽을 약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데, 크게 보면 시장이건 국가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둘 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을 뭐 규제하거나 제약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자본을 서포팅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인본, 사람을 본위로 하고 그 사람으로 상징되는 생명, 라이프, 생명을 본위로 하는 경제를 상상한다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사람에서 나와야죠. 그 사람이 우리들 풀뿌리이고 그 풀뿌리가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나 국가의 논리와 무관하게 진공 공간에서 이걸 만들어갈 수 있냐? 만들어갈 수 있다면 산골짜기 안에서 몇 명만 모인 걸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인풋, 아웃풋 이런 작용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 간섭을 받아가면서 또 싸워가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일단 정리해 보면 사파티스타 농민군으로 상징되듯이 멕시코의 94년도에 나프타, 노스 아메리칸 FTA죠.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맺은 그 협정을 통해서 멕시코의 옥수수 농업이 완전 파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기반이 없어지면서 목숨 걸고 이제 싸우러 나왔는데, 이 농민분들이 농민군들이 외친 구호들이 상당히 신선했죠. 우리는 권력을 잡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권력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 제발 간섭하지 말아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거 파괴하지 마. 좀 가만히 놔둬. 이반 일치 선생님의 평화 개념하고도 같습니다. 민중의 평화는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이 평화다라는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지배층의 평화는 저항 없이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평화로이 살기 위해서라도 소란을 피워야 돼. 아니라고 말해야 돼. 그런 면에서 이제 권력의 개념이나 민주주의 개념,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의회 안의 민주주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토론할 부분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레디칼한 입장이고요. 레디칼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비례대표제, 정당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진짜 곳곳에 분야별로 비례해서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중간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믿으면 안 가요. 독일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마을 사람들을 그냥 민중이라고, 마을 사람들 차원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라든지 외부 비주민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주류가 아닌 사람들, 그런 상당한 정도로 배제된 위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안 갑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간적인 과도기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상층부의 절차적인 민주주의나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겉모양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로비스트들이 국회도 보면요, 그 로비스트 표도 안 내고 그냥 끊임없이 상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의 소통은 엄청나게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겹게 한번 찾아가면 그러냐고 얌전하게 대접은 하는데, 그냥 마시고 가시오 이런 거지. 오히려 우리가 들고 간 정보만 고스란히 이제 잘 뽑혀 나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를 틀을 넘어가는 상상을 못하게 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풀뿌리의 그 좀 거칠거나 야생적이거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좀 강조되어야 하고요. 어설프지만 함께 부대끼면서 만들어가는 게 진짜일 수 있다. 마치 된장 냄새 나고 청국장 냄새 나고 그 어머니의 거칠은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음식을 보더라도 진짜 백이잖아요.
깔끔하게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딱 포장되어서 나오고 이런 거는 보기는 좋지만 막상 까서 먹었을 때 다 깨물었을 때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나. 왜 민주주의도 저는 그런 거다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파티스타 농민군이 또 권력, 민주주의, 그 다음에 연대의 개념을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나온 책들 중에 연대 개념을 너무나 쉽고도 명쾌하게 가르쳐 준 이제 그들이 투쟁하고 나서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진보 인사들이 수천 명이 몰려가가지고 너희들 싸움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고 막 몰려드니까 여성 농민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오는 거 참 고맙고 좋은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면 돌아가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뿌리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손잡고 같이 일해봅시다. 이게 연대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대다. 참 쉽지 않죠. 일단 개념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게 옳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어느 게 진실로 본질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공감하고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 이 경제는 인간의 경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 속에 살고 차를 타면 차비를 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경제, 그럼 차 많이 타고 돈 많이 내고 이러면 다 잘 살아지는 아니다 이거. 과정으로서 거쳐는 가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고 또 궁극적인 답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조직해내고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가 만족할 정도로 편안한 우리 이제 그런 걸 상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요. 모두 다 보석 같은 존재로 태어나고 해주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렇게 태어나요. 그럼 좀 아이가 자라나면서 배우고 싶은 말도 하면서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시험이나 점수나 등수를 가지고 줄을 세울 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한 60점이나 70점 정도의 기준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말도 알아야 되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외국말도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생겼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다움의 윤리는 이런 것이야.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한 60, 70점 되면 돼. 또 틀린 거는 틀린 대로 깨닫게 하면 틀림으로써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는가의 경쟁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맞으면 맞은 대로 또 틀리면 틀린 대로 그것을 통해서 배움의 학습의 과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네 좋아하는 거 배워라. 네 좋아하는 거 이런 공간 교내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열심히 참여해버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적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대안으로 내세울 적에 마을이나 지역 단위에서도 재미난 공간, 재미난 공동의 밥상, 축제, 마을 신문, 마을 도서관 등등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럴 적에 우리가 진공 공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일정한 이 물물 교환에 가까운 아나바다 시장 그 옆에도 있대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그런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서로 나누어 쓰고 아껴 쓰는 그런 형태로 교류하는 시장, 좀 사람 냄새 나는 시장. 그러면서도 민주적인 정책을 통해서 전체 나라의 자원 배분, 특히 이제 지금 소득별로 버는 거를 1차적으로는 소득의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조세, 누진세를 통해서 그 형평성을 맞추어서 마지막 수준에 가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걸러주는 과정입니다.
그런 정도를 통해서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내면서도 지역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재미있게 마을, 지역을 꾸려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렇다면 나라 전체로서의 공동체도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한 모습이 될 것이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도 좀 더 아름답게 꽃이 피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 자본이 인간과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모습은 지양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그런 새로운 싹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진 견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상징적으로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뉴라이트 쪽으로 그 옛날과 지금을 비교할 적에 옛날에 훌륭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로 기억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단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손톱이 막 어디에 부딪히가 이제 다치면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커멓게 변한 손톱은 나중에 되면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왜? 안에서 새 손톱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손톱이 자라나서 썩은 손톱을 밀어내듯이 오는 변화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명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5.16 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중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혁명은 아무리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동적인 혁명은 마찬가지. 그건 혁명도 아니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썩은 손톱이 새 손톱 밀어내듯이 간다는 것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이런 어떤 주체성을 완전히 명확하게 잡지만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될 일이에요. 가는 듯이 안 가는 듯이 일상 속에서 삶의 일관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힘들이 눈에 안 보이게 연결되고 퍼져나가고 민들레 홀씨처럼 번져나가고 즐거운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던가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미나게 사는 가운데 그 삶의 씨앗이 바로 나중에 미래에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시스템의 씨앗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이제 표현돼야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분조차도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하여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또 변질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의 그 올곧음을 견지하거나 더 올곧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일 뿐이지 어떻게 누가 완벽하거나 이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볼 때 그 사람을 완벽하게 훌륭하게 자꾸 묘사하려고 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훌륭한 면이 있다면 그 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면만 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 속에 내가 받아 안아서 내 삶 속에 더 크게 키워내면 되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활동하시다 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망이나 좌절의 부분도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바라보고 가면 좋지.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인규 이사장님하고 또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이런 시스템의 그 체제 논리를 넘어가는 대안 시스템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사람이 상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또 막상 그런 대안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깨지고 또 반복되는 좌절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거 결국은 또 사람의 문제인데
그럴 적에 이제 어떤 게 참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갈 수 있는 길일까 좀 큰 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리 외면과 내면이 함께 통일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입장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서로의 결함이나 실수나 또 어색함조차도 함께 손잡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이제 공동체의 또 다른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시스템으로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부족한 부분 또 뭐 좀 생각이 다른 부분 몇 분이라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좀 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예. 잘 들었고요.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는데 좀 현실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위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위주의 공동체를 극복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교련 시간에 1, 3등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각국의 경쟁에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1, 2, 3등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산업발전과 나라 하고 이른바 종속이론이 폐기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풀뿌리 공동체를 통해서 뭐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일이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실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를 잘 제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스웨덴 모델이라든가 뭐 독일 모델이라든가 기존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나라를 따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아니면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자본주의 국가지만 나름대로 인간을 위한 쪽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한계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은지 아직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정치가 경제를 제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 야당 같은 경우는 한미 FTA를 뭐 하듯이 그런데 그러니까 기존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경제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만 보다 더 인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혁의 뭐 방향은 없는가?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모델 국가로서 우리보다 물질적인 뭐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보다 좀 낮은 수준이 남미의 이제 쿠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교육 천국 쿠바를 가다 이런 책을 보시면 또는 뭐 도시농업 천국 쿠바를 가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쿠바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그래 그 우리만큼 물질적으로 못 살지만 훨씬 시스템에 돌아가는 원리가 훨씬 사람들에게 좀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쿠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사이에 2005년인가 6년 고무렵에 맺어진 2005년 같아요. 그 민중무역 협정, 그러니까 People's Trade Agreement. 보통 우리 자유무역협정은 FTA, Free Trade Agreement인데 이건 PTA라 그러죠. 민중무역.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하면 저 나라에 더 많이 팔아먹어서 이익을 많이 취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민중무역협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 나라에 좀 도움을 많이 줄 것인가 이웃 나라를 좀 더 이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을 나누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데 쿠바는 의료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의료진을 좀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웃 나라로부터 유학생을 불러가지고
거의 무료로 의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희 나라 가서 사람들 좀 치료.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중동 다음 남미 쪽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가 봐요. 거기 많이 나는 석유를 또 저렴하게 석유 문명의 한계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누는 의미로 볼리비아는 콩이나 탄화수소 같은 게 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또 그거를 저렴하게 이렇게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국제 관계도 그런 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공정무역 이런 것처럼 민중무역은 그거보다 규모가 이제 크게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북유럽, 독일, 프랑스로 상징되는 중부 유럽이나 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부 유럽에 올라갈수록 이제 좀 높은 차원의 우리가 최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최근에 녹색평론의 그 앙드레 불책이라는 분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유럽이 복지국가 시스템 한 거는 옛날 식민지 너무나 가혹하게 미국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근데 이 사람 국적이 체코 출신인데 미국 시민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저게 미국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꼭 그렇게 또 볼 일만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정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맞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를 운영했던 일본을 보세요. 그러면 식민지를 운영했다고 해서 일본은 복지 시스템을 건설했냐? 또 상대적으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식민지 경험보다는 당한 경험이 또 있기도 한 나라인데 대대적으로 식민지 건설한 경험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연호 기자가 쓴 책에서 덴마크 보면 천국 같은 나라잖아요. 물론 뭐 또 천국같이 너무 미화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보다 나은 사회를 상상할 적에 일종의 그 이정표처럼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사이에서 최소한 좀 개방적으로 토론이라도 되고 막 열어놓고 막 우리 사회의 진짜 맥의 밑그림을 좀 개방적 밑그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가더라도 저는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는데 세월호 법 하나 갖고도 이렇게 1년을 끌고 하는 거 보면 참 갈 길은 정말 멀죠. 멀고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대할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1당 독재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제가 만드는 2당 독재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당 독재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2당을 제외한 나름대로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얼마나 풀뿌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정말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밖에 나가면 또 소수 아니에요. 깨놓고 말하면 제 자신 마찬가지고 정말 바깥에 나가면 냉혹해요. 제가 아까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렸지만 교수 사회 속에도 저희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비정규 교수 한 명이라도 제대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학교에 있지만 그 학교 당국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 돌파해내는 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호소가 그냥 저 혼자예요. 너무나 비애를 많이 느끼는 바로 오늘 일이라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외에 뭐 작은 공동체나 어떤 새로운 시도, 예를 들면 서울조차도 경미산 마을이나 삼각산 재미난 마을로 상징되듯이 도시 안에서도 좀 즐겁게 살아나가는 공간이 있다.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시장의 힘보다 우리 사람의 힘을 믿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또 민중의 집시도 뭐 아주 파워풀하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들 속에 우리가 좀 약간의
희망의 기운이라도 발견해내는 것. 전국 곳곳에서. 시골로 갈수록 또 그런 게 가능성은 있는데 또 사람이 잘 없는 모습도 있죠. 어쨌든 국내외에 그런 사례들 자꾸 발굴해내고 이야기해내고 개방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실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좀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말미에 혁명의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차베스의 어떤 혁명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베스. 저도 차베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정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그 감동적으로 느낀 부분은 그거조차도 풀뿌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원주민 공동체라고 하는 전통이 살아 있었고 가난하지만 그 공동체적인 마인드와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차베스라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반동혁명이 일어나더라도 뒤집을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뿌리와 결합,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거기도 나름대로 문제는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랬던 이유도 차베스라는 한 사람의 훌륭함 때문만은 아니고 분명히 이제 그 풀뿌리의 힘, 그 지지 기반들이 상대적으로 강고했던 게 결정적으로 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프레시 안에 지난 주말에 그 부산 동아대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네. 그 주민평의회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주민평의회가 오히려 의연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예, 주민평의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간디 선생의 마을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제가 2005년부터 10년까지 마을 이장을 하면서 이제 그 에피소드는 또 긴데 나부터 마을혁명이라는 책 한 권 속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고 저도 이장이 되면서 이제 15명의 운영위원회를 이제 그러니까 형식상 제가 이장이지만 우리 15명이 공동 이장합시다. 이 공동 이장이 항상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자. 그 용어를 다르게 하면 주민평의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구조들이 곳곳에 존재하게 된다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이 어떤 정당운동의 노력, 풀뿌리의 노력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느 임계치를 넘는 순간에 아래로부터의 힘과 위로부터의 어떤 변화들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시간은 필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이 풀뿌리 차원의 어떤 만남과 모임과 토론과 이런 살아있는 분위기들을 들풀처럼 야생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굴려나가는 이런 노력들 속에 민중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고, 그 민중의 인프라가 기존의 상부 시스템도 바꿔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 더 질문하시면 좀 원초적인 네.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듯한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거 경쟁하지 않고 협동할 수 있는 정신을 갖기 위해서 개개인의 어떤 인격적 취향이나 스스로가 어떤 삶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적 취향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가치를 전파하는, 좀 웃기는 질문이지만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 제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내가 인격적 취향을 갖춘다고 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될 테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네. 궁금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 나부터 시리즈가 3가지가 있죠.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교육혁명해야 되고요. 내 새끼부터 성적표를 초월해서 보기 시작해야 되고, 내 새끼부터 대학의 위계 질서를 허물어야 대학 서열화 체제를 타파하자는 주장을 할 때 힘이 실리겠죠. 나부터라고 생각하고요. 나부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격 수양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사회적인 각성, 사회적인 의식의 고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또는 뭐 길거리에 촛불 시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해갈 수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정한 분위기나 공간들 속에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맞네 하고 또 변해가기도 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달걀과 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죠. 잘라서 어느 게 먼저냐라고 따져야 된다는 시각 자체가 이제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론이 정태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따져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 속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제약에 적응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거냐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볼까 할 적에 나부터 하면서 이제 서서히 좀 다르게 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분 더 질문 받으면. 네. 최동학교 교사님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볼까 해서 시작으로 이제 마을 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어느 지역입니까? 감서요. 네. 교사하고 학부모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 8월까지 네. 했고요. 네, 좋으네요. 6월달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의 안내하고 모여서 듣고 함께 한다기보다 자꾸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거에서 좀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와서 이제 강의 듣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더 강의를 발전이- 소비하는 거죠, 그죠? 네. 예.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거는 좀 어떻게 공동체를 어떻게 더 네.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 되는데 네. 그냥 강의 개설하고 와서 강의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감동받고 가시는데 거기서 더 연결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좀 깝깝한 마음을 저도 이해하고요. 그런 경우가 좀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강의를 마약 주사 맞듯이 이렇게 소비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는데 그럴 적에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을 학교 내지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좀 여행 삼아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여행하듯이 몇 번 왔다 갔다 다양한 곳을 같이 하는 가운데 오면 가면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모습.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나올 적에 그래 우리도 저런 비슷한 모델을 이정표 삼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작은 부분 만드는 게 뭐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는 열어놓고 오히려 그 수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 뭐 전국 차원의
그런 워크숍이나 뭐 전체 한번 모임 그런 진영 대한교육 축제처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여서 서로 또 격려도 하고 경험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 힘도 받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꾸려가면 좀 자꾸 한 걸음씩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네. 아쉬운 부분이랄까. 네. 아까 오연호 기자님 말씀하신 네. 덴마크. 그 오연호 기자님이 그 덴마크 얘기하면서 강제권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강제권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신뢰가 키워드 중에 네. 제일 크다고. 근데 이번 강의에서 교수님 신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시지 아. 않아가지고 저는 이게 신뢰만큼 큰 사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 사실 필통도 이 신뢰에 기반해서 어느 게 있는데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 말로 뭐 정의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결국에 교수원간의 어떤 상호 신뢰가 가장 뿌리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규제 말씀하셨는데 안보대사 네. 그 규제도 그렇고 불신해서 이제 다 그런 거거든요. 네. 다 굉장히 위험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사람다운 사회의 이제 신뢰가 이렇게 믿으시자. 네. 그 불신 우리 불신이라고 그래 공자가 그래서 결국은 좀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 예.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예, 제가 신뢰라는 말을 안 써서 저를 불신하게 돼요. 농담이고요. 왜 불신하게 됐을까? 저는 배신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선 뭐 짧게 보더라도 세금 문제 논란에서 정말 불신이 심한데 그게 끊임없이 배신을 당해왔잖아요. 한 푼 두 푼 낸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둑놈들이 얌전하게 사기를 친 것들이잖아요. 그죠? 뭐 길거리 가다가 남의 지갑을 뒤져서 몇만 원 훔친 거는 확실하게 절도죄로 족치지만 나라를 훔치거나 수조 원을 훔친 거는 도둑놈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덴마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들 복지 시스템 그 자체를 막 신비화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1880년대에 독일에서 최초로 사회보장에 이제 씨앗을 뿌렸고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1인당 국민소득 5,000불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24,000불 이상인데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 덴마크도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110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 나온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소득 수준은 낮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부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신뢰 자본의 자본이라는 표현도 좀 거리낌이 있으니까 신뢰의 문제다. 그럼 신뢰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콩 한 알이라도 세 사람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의 형성.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친다면 그런 행정체계나 시스템 운영의 원리 속에 녹여내야, 신뢰를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소중한 재원들이 결국은 주거 문제나 아이들 교육, 양육 교육 문제나 또 노후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끊임없는 배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 덜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좀 남은만 뽑아 먹을 것인가, 이런 기술만 이제
발달하다 보니 불신이 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의 신뢰 회복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친일 잔재 청산으로부터 상징되는 잘못된 역사적인 그 정리 과정들, 잘못된 역사의 정리 과정들, 이런 게 되면서 꼭 강자에 빌붙지 않더라도 나의 피와 땀과 노력 속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더라도, 그리고 이웃과 이 마을, 그리고 우리 같이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서로 믿고 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대안을 논하기에도 훨씬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네. 이걸 전작권 그거 이직을 보면서 전작권, 예. 서로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뭔가 이게 되면은 그뭐 복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진짜죠. 예, 그 자원을 재배분할 적에 진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 SOC 건설 사업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비 부분에 평화 시스템, 평화 협정이나 진짜 평화 분위기를 진짜 조성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좀 양쪽에 이제 군비 경쟁 둘 다 지금 먹고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그런 부분들 추려내고,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돼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네. 드리고 네, 하십시오. 그 자본의 역사를 이제 7%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7%가 그 93%의 앞에 깔려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것이고, 네. 그 현대 사는 한 사람 자체가 과거의 역사의 산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아까 나부터라는 변화가 과연 이제 자본주의가 이어져 온 문제의 근원이 있는데, 이걸 나부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느냐는 거는 굉장히 이 7%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인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굉장히 좀 큰 담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 DNA, 뭐 제가 또 생명과학자나 이런 분야 잘 모르지만 우리의 DNA 속에는 면면이 흘러오는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본성이라고 하는 거, 영어 단어의 네이처를 찾아보면 1번이 본성이고 2번이 자연이거든요. 외부에 보이는 저런 나무나 뭐 하늘과 같은 것만 자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성이 자연이라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본심, 양심, 뭐 내심, 뭐 어떻게 표현하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의 논리가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왜곡하거나 억압하거나 좀 이렇게 뒤틀어 버리거나 변형시키거나 돌려 변이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원초적인 그 모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보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동을 받거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뭔 이야기를 사랑이건 뭐 역사건 진리건 뭐 언론이건 정치건 남북 관계건 무슨 주제라도 이 진심이 느껴지고 본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부터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고 나누고 함께 이렇게 타치하고 연대 소통하고 그러니까 연대 소통의 기초가 그런 거겠죠. 그럴 적에 이제 나부터가 우리로부터라고 하는 전화될 수 있는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어디 오신 보람이 있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아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우리 기자님들과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꼭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은행 이자와 달리 인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었다가 이자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 행복은 매 순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행복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끝내라는 더 이상 못 참겠네. 은행의 이자는 원금을 저축했다가 몇 년 뒤에 찾으면 많이 찾지만 10대, 20대 행복을 미루었다가 5, 60대에 한꺼번에 못 찾습니다. 찾아봐야 이미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행복을 오늘 찾으면서 매 순간 행복을 찾는 노력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전개되는 일종의 계급 투쟁이 오늘 행복을 오늘 찾느냐 아니면 내일로 미루느냐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힘은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라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오늘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속에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좀 사회적으로 승화하자면 우리가 함께 오늘 행복을 오늘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도 함께 공유할 때 그런 사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 말씀으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강의 안내하겠습니다. 12월 17일 날 연말이라 생겼습니다. 12월 17일 날 도법 스님을 아까 그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보통 세월호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법 스님은 세월호의 기적 그리고 나와 우리의 미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월요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입구 가톨릭 청년회관 12월 17일 이것이 반에 있습니다. 가급적 대신 봐주시고요. 패션 협정도 여쭤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말씀해주신 강민 교수님께